과잉금지, 인격부여, 그리고 활용정점. 남은 1학년을 보내며 파넬러와 나는 대회에 점점 적응해갔다. 대회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우리 둘은 든든한 실력을 갖춘 토론자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다. 내게 말을 예쁘게 잘한다고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했지만 더는 그런 비판에 쓰러리지 않았다. 한편 대학 강의실에서는 학자처럼 묵직한 스타일로 쓰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봄학기 때는 철학 대신에 그보다도 더 자유로운 정치학과 영문학의 벌판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그전에 내 글이 냉철한 철학자의 글쓰기 스타일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마음속 철학자와 씨름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발전의 증표로 이해했다. 하지만 마치 내 생각을 읽고 조롱이라도 하듯이 나와 친한 친구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전하의 1학년 시절은 반토론주의자의 궤적을 따랐다. 전하는 종교학, 영문학, 사회학 과목을 수강했다. 타고난 공감 능력으로 근거나 증거 못지않게 감정과 직관에 대해서도 아주 자주 이야기했다. 가지런히 선질되어 있는 코스에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치에 대한 전하의 확고한 신념은 한쪽 편을 고른 다음에 그 편의 성공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하는 토론자들이 어느 라운드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했다가 또 다른 라운드에서는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몹시 불편한 듯 되었다.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내가 읊어진 표정으로 바라보자 전하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내가 깊이 들어가 보자면 말이야. 내가 전하다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러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전하는 학교에 머물며 대학이 화석연료 기업의 기부금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했다. 2013년 봄학기가 끝나가는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들은 대학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청장실을 점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전하는 내게 시위에 나오라고 했다. 재미있을 거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거든. 농성은 수요일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안개 자욱한 기숙사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고 시위자들의 밝은 오렌지색 티셔츠와 피켓이 보였다. 나는 아침을 먹고 전화를 보러 내려갔다. 바깥 공기는 놀랍도록 찼고 비바람에 시위자들의 머리카락이 극적인 모양으로 휘날렸다. 전하는 신여망의 군중 앞쪽에서 양손으로 커다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시위자들이 그 비와 견과류만으로 버티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전하다가 나를 쫓으려는 듯이 손을 내어주었다. 시위대가 반원 모양으로 둘러섰고 마이크 주변으로 연설자들이 주르르 섰다. 나는 뒷줄로 물러났다. 연설은 처음에는 순탄지 않았다. 다들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말을 했고 딜레마였다. 전달할 말은 너무나 중요한데 애초부터 신실했던 몇 명 외에는 그렇게 많은 진실을 빠르게 소화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지지하는 특정 사안에 집중해서 연설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아직 지구온난화까지는 가기는 무리지만 대학 총장과의 공개회의에 대한 해결책은 될 터였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내가 그간 토론회에서 생각해온 몇 가지 다른 규칙이 떠올랐다. 그것은 규칙 6은 감정 연기 금지, 설명하려는 대상과 톤이 맞는 단어를 올 것, 그러지 않으면 감정 연기 즉 감정이 현 상황과 분리되는 공연이 되어버린다. 과정과 완곡법이 그예다. 나쁜 예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것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한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암시하기 금지. 대놓고 옹호하기 꺼려지는 결론을 암시하지 말 것. 나쁜 예 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언한 전 대단했다. 미국 중서부에서 온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학생은 일생을 환경에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지 들려주었다. 평생 활동으로 살아온 이는 화석연료 공급 라인의 지역 공동체를 와해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들은 그 장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다 끌어놓은 대신에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다. 이론과 추상화 대신에 일화의 묘사에 집중했다. 그들의 발언은 토론대회라는 기준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않아도 그 호소력만큼은 대단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저마다의 개성으로 설득력을 발휘했는지 계속 곱씹어 보았다. 각 발언자마다 몇 분 동안 연설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휘발되어 버렸지만 박수 이후도 발언,
엄격한 규칙 같은 건 없지만은 박수 유도가라는 보통 관계라고. 오후에 전화를 찾아가서 내아가 시위에서 얻은 교훈을 말해주었다. 정경은 가인금지 인격부여 화령점정을 활용한 수사법에 감흥된다는 것. 이 가까운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지는 어떤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세 가지 규칙을 다 활용하는 연설자가 합리적인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내 말을 듣더니 자기도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신념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지. 소크라테스 그러기야스 수사하기 어리석음. 비승변덕 같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이었다.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약점 때문에 수사하기 필요했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무지 빌논리와도 싸워야 하지만 무심함, 냉소주의, 무관심, 이기심, 허영과도 싸워야 했다. 이런 장벽들이 모여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문턱을 만들고 있고 그 문턱을 넘어서서 뭐든지 하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 문턱이 어찌나 높은지 우리는 옳다 한들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상견의 핵심을 이해할지언정 마음이나 행동은 바꾸려 하지 않았다. 연설자가 이런 관성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힘에 기댈 필요가 있었다. 나는 건강한 동정심, 연민, 도덕적인 상상력 같은 우리의 미덕을 소환하는 수사법으로 이 악에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었다. 존 킨시 애덤스가 저지품의 긴 목사에 이어 세 번째로 볼스턴 교수가 된 사람은 에드워드 티럴 체닝이라는 28번의 잡지 편집자였다. 1819년에 열린 취임식에서 체닝은 고전적인 수사학의 정언을 선언했다. 그는 사회가 한때 불안정하고 불규칙했지만은 지금은 안정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도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웅변수는 고대의 궁중을 강문시킬 있었지만은 현재의 청정은 훨씬 분별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연설자의 힘은 예전보다도 많이 약해졌다. 체닝은 웅변가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명사가 아니다. 그저 일반 대중과 함께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사람뿐이다라고 말했다. 내게는 이것이 큰 손실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다 타버린 유물이 잿더미에서 수사학의 현대적인 부활을 위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끄는 대신에 그 손을 가만히 잡는 말하기 양식을 가정 멀린 사람에게까지 가닿도록 5월 말이 되자 학교는 한 학년의 막을 내렸다. 해가 높아지고 날이 점점 습해지면서 나와 세 룸메이트는 신입생 기숙사에게 2학년 기숙사로 이사했다. 전화와 나는 한 해 더 같이 살게 되었다. 곧 우리의 또 다른 룸메이트가 될 느긋한 친구 조는 조지어주 애틀란타에서 온 프리스비 챔피언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보관할 소지품을 작은 상자에 꾸려놓은 또 남은 며칠을 우리와 함께 보냈다. 살림이 절반쯤 빠져나간 썰렁한 기숙사 밖 캠퍼스에는 거대한 진홍색 깃발이 주르르 내걸리고 접이식 의자가 한가득 설치되었다. 대학은 한 해의 대부분을 사일로처럼 붙어 서 있다가 졸업 시즌에 아주 잠깐 빗장을 열고 전세계 구석구석에 온 32,000명을 품었다. 오로지 학위를 수여하고 연설을 잔뜩 하기 위해서였다. 졸업식 연사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2번 주어졌다. 졸업식 전에 열리는 기념행사 때와 졸업식 때였다. 기념행사 연사는 학생들이 뽑았고 졸업식 연사는 교수들이 선정했다. 그 과정은 대학 당국이 맡아서 신중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18년대 클레먼트 모건이라는 한 남자 때문에 과정이 완전히 혼돈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초기에는 기념행사 연사를 선정하는 일정의 불문율이 있었다. 서부와 남부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인은 안되고 흑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보수던 명문가 자제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890년 졸업생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딱 한 표 차이로 노예 집안 출신의 클레먼트 모건이 연사로 뽑힌 것이다. 온갖 신문이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었고 일부 기사는 이제 졸업식에서 흑인 세탁부가 보수던 사회를 대신할 거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반란은 모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1890년 졸업식이 있기 한 달 전인 5월에 대학은 6명의 졸업식 연설을 선정하는 연례 대회를 개최했다. 졸업한 학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4명이 7명의 위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았다. 위원들은 현직 보일스턴 교수 앞으로 그 자리를 맡을 이들로 꾸려졌다.
클리먼트 모건은 게리슨에 대한 연설로 또 한 번 연사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또 있었다. 다섯 위원이 1등으로 뽑은 그 학생이 바로 W.B. 듀 보이스였다. 하지만 연사 중에서 흑인이 둘이나 된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그 주말 동안에 찰리 엘리엇 총장이 개입했고 결국 위원단은 모건을 빼고 그 자리에 백인을 앉히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세이어 법학 교수는 더없이 훌륭한 기회를 이처럼 한심하게 날려버린 것에 항의해서 교수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노예의 아들로서 그들을 위해 발언할 자유에 충분한 순혈 흑인 학생이 자기 인정을 위해 그처럼 감명 깊은 연설을 할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6월 20일 금요일 아침 학생 졸업생들은 캠퍼스에 모여서 샌더스 극장을 향해 졸업 축하 행진을 했다. 하늘은 청명하고 선선한 바람이 여름의 열기를 흩어놓았다. 하지만 극장 안은 어두침침하고 습했다. 극장 한가운데에 매달린 470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이 줄줄이 놓인 마호가니 벤치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클리먼트 모건은 자신의 졸업 기념 행사 연설 제목을 에머슨의 시구에서 딴 또다시 어쩔 바 모르는 이들을 도우십시오라고 붙였다. 전형적인 졸업식 연설 형식으로 말을 시작했다. 모국에 관한 달콤 씁쓸한 이야기와 이런저런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다. 대중 연설가들은 가장 멀리 있는 청중에 가닿는 연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거듭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인류를 위해 봉사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가닿는 일에 신경을 쓰나요? 여러분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역경에 처한 사람, 무지와 무례함과 비참하게 늪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방식으로 남아 더 높고 더 낮고 더 고귀하고 더 진실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사람에게요. 이 연설에서 모건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원칙을 이야기했다. 그가 졸업생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민주주의가 실패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호소였다. 닷새 뒤에 같은 극장에서 듀 보이스가 졸업 연설을 했다. 그는 전 남부 연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연설 주제로 삼았다. 그는 제퍼슨 데이비스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기이한 사람들의 챔피언이라고 묘사했다. 듀 보이스는 데이비스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모순의 화신이라고 보았다. 어떤 국가가 문명을 방해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성되지 않는 모순어법입니다. 어떤 인간 문화 체계가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의 폐위에서 발전한다는 원칙을 가진 건 정말 수준 떨어지는 희극이자 거짓말입니다. 듀보이스는 모건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수상적인 관념을 남부 연방 지도자의 전기로 구체화한 것이다. 청중은 연설에 공감했다. 한 교수는 워싱턴에 본사를 둔 어느 잡지에 이렇게 썼다. 유색인 졸업인 시 연사 듀보이스는 그날 완벽한 성공을 얻었다. 내가 본 모든 청중이 그의 연설에 고개를 끄덕였고 졸업식의 스타로 거듭났다. 비난과 조롱 속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전통.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화창한 금요일 아침에 나는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이리저리 거닐었다. 메모리얼 교회 옆에 커다란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1890년에 특별한 성취를 이뤄낸 두 사람이 다시 떠올렸다. 그들이 무대를 걸어올 때만 해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었을 것이다. 모건은 168cm 키에 어깨가 넓은 남자였고 듀보이스는 깡마른 몸에 단정하게 콧샘을 기른 남자였다. 극장 뒤쪽에서 보면 둘 다 엄지손가락만큼 작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서 청중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기에 분명했다. 두 연사는 선구적인 길을 걸어갔다. 클레먼트 모건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에 민간 변호사이자 지역 정치가가 되었다. W.B. 듀보이스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첫 흑인으로 전미 유색인에서 졸업식 주간에 그들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로서 하고 싶은 말을 입증해 보였다. 모건과 듀보이스는 수사학의 별이 지고 미국 전역에서 장문 수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에 하버드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웅변술이 표방과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웅변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수백 년간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수사학의 전통을 이어보였다. 며칠 전 나는 파넬레와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대표해서 1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생 토론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쩐지 마음이 위축되어 우리 앞에 놓인 7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이 벌써 두려워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말과 발언을 겉으로 진지하게 여기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힘겨운 준비에 보답이 되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다. 나와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올해의 졸업연사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170cm가량의 키에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졸업생 연사 한 명이 명월일 교회의 우뚝 솟은 기둥 옆 느릅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카랑카랑하고 생길발랄한 목소리로 중동 지역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자니 멀리 있는 그가 무척 가깝게 느껴졌다. 그의 연사는 할아버지 봉의 바치는 헌사로 청자로 하여금 저 스스로를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나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작가 렌다 자라의 말을 인용하여 어떤 장소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맨발로 달리면서 발바닥에 달라붙은 모래와 돌과 선인장과 씨앗과 풀을 모아서 신발을 만드는 일에 비유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대학 문 밖으로 걸어다 나가서 부디 세상에 좋은 발자국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은혜는 다른 사람에서 우아했다. 나는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려보았다.